오늘의 마지막 수업이자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진짜로 마지막 수업이 됐네요. 예, 아마 6개월 전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느끼시는 분들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 한 12분 정도가 오셨는데, 13분 정도가 오셨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한 15분 정도가 오셨는데, 꾸준히 계속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끝나고 나면은 또 몇 사람은 또 다른 학원으로 갑니다. 또 몇 사람은 또 다른 학원에서 오고요. 단 이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배우시면서 다른 분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셨으면 또 다른 학원 가셔서 또 많은 부분을 교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한 사람 밑에서만 이제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 사람을 들으면서 자기한테 맞는 단계로 가야지만 되니까. 뭐 영어학원도 여러분들이 뭐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이렇게 개인이 공부했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6개월 동안 해드리는 거는 이제 기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한테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을 버려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1년 동안 듣는 걸 전 6개월 만에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할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과정에 맞춰서 제가 그 과정에 맞춰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6개월 동안 힘드셨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1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에 그 10장 부분을 보시고 9월 달부터는 패턴은 조금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8월 10일부터 이제 8월 10일 날 이제 그 문제풀이를 하고 8월 17일부터 이제 실강이 들어갈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기본서 과정을 그대로 하면서 조금 과정을 좀 변환을 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큰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이제 6번을 위한 그 자동화, EMS를 위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별 의미 없이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나머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10-1 해가지고 개통계획의 개요가 나와 있고, 중간에 1.1, 1.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전원 개발 계획, 유통 설비 계획, 유통 설비 계획이라는 게 결국 수송 설비 계획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발전, 변전, 배전, 수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설비, 수송 설비, 배전 설비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발전 설비, 수송 설비, 운영 설비로 나눠져 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1장에 송배전공학에 시작을 했던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개통계획의 필요성 해가지고 개통계획이란 전원개발, 성변전, 배전계획을 포함한 설비계획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설비의 확충 또는 개통의 신뢰도 유지 향상이라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호개전기 보호 쪽에 대한 사고 제거라든가 사고 확대 방지 쪽하고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계획 부분에 대해서 딱 보시면 전력개통계획, 확충계획, 계량계획, 선행계획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 확충계획의 전원개발 수요 증가, 개통 증가 요거를 설명을 해놓은 거고, 계량계획의 신뢰도 향상, 환경보전 대책을 설명을 해놓은 거고, 선행계획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따로 설명을 1, 2번을 하진 않고 용지 선행, 지중관로 선행 확보를 뒤에 보시면은 용지 선행이라든가 지중 선행 확보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표 정도만, 여기 있던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은 내용을 아시니까 이런 정도만, 전력개통을 계획을 한다, 계획과 운영을 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확충계획하고 계량하고 선행해야 되는 부분, 전력개통을 위해서 용지를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해서 수요를 증가하거나 개통을 증가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콘셉트를 가지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이 개통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게 개통계획을 어떻게 내용을 해야 되고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제어하는 방식이니까. 계획과 운영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죠. 순서. 종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제어, 협조제어, 종합제어처럼 나중에 가면은 뭐를 외워야 된다고요? 종합제어만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얘도 종합계획입니다. 뭐냐? 향후 10년 내지 15년 이후에 미래를 계약한다는 얘기죠. 그럼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요상정, 전원개발계획, 유통설비계획. 아까 유통설비가 뭐 송전이니까 수송설비라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통계획을 하겠다. 그러면 얘는 10-2장, 얘는 10-3장, 얘 10-4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냐? 요걸 설명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게 한 개 챕터로서 이제 설명이 되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앞에 그런 부분보다 계획에서는 수요상정과 전원개발계획과 유통설비계획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전원개발계약, 유통설비계획이 요거죠. 수요를 상정하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실 것 같고요. 뒤에는 여기서도 보시면 수요상정, 개통계획, 확충계획 이렇게 나와 있었죠. 뭐 그 안에 보시면은 전원개발계획인데 수요상정하고 전원개발계획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앞에 보시면 수요상정하고 전원개발계획하고 유통설비를 계획하는 거죠. 뒤에는 뭐가 있었죠? 수요를 상정해서 뭐 전원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뭐 개통계획에는 수요를 상정해서 전원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확충을 하거나 수급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송배전 개통계획이라는 게 아까 그게 그 부분을 보시면 되죠. 앞에서 배웠던 유통설비계획이 뭐라고요? 송전 개통계획, 공급개통계획이었잖아요. 이게 송배전 개통계획, 송전계획, 공급개통계획 이렇게 세 가지. 말은 틀린데 세 가지 부분, 수요를 상정하고 전원개발 계획을 해서 유통설비를 계획하는 그 세 가지 컨셉을 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런 개념적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좀 중요도는 마지막에서 결국은 끝에 가서 자동화 쪽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동화 쪽에서. 거기서 다 내용이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여기는 수요상정, 그 다음에 전원개발, 전환개발계획, 그 다음에 유통설비계획 등으로 해서 개통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콘셉트만 잡아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죠. 거기서 플러스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장기계획하고 개별계획이 있다. 아까 그래서 개통계획이 뭡니까? 10년 정도를 계획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기계획과 개별계획은 따로따로 이제 그 안에서 쪼개서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획은 장기 계획이죠. 단기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건설하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따로따로 하는 개별 계획이 있다 이거죠. 왜냐면 따로따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왜냐면 원자력 발전소도 하려면 설계를 해야죠. 토목도 해야 되고 건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해가지고 기자재 들어와가지고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이런 관계들이 10년이 걸리니까 그것들 따로따로 계획을 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할 때는 나중에 신기술에 따라서, 왜 10년 뒤를 보니까 10년 뒤에 뭔가 신기술이 개발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비를 확충하기 좋게끔 미리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소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빈 부지가 있습니다. 10호기까지 지을 부지를 다 만들어 놓고요. 1, 2, 3, 4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5, 6 또 증설하고 7, 8 또 증설하고 이제 90호기 또 나올 자리를 만들어 놨다가 이번에 보령 같은 경우도 7, 8호기 지어놓고 이제 90호기를 이제 또 짓고 있습니다. IGCC로. 그런 그 자리를 이제 다 장기 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충 계획. 아까처럼 확충을 한다는 건 늘린다는 얘기죠. 개통 계획에서 뭔가 늘리는 부분. 중간에 그게 뭡니까? 전원. 여기서 확충 계획하고 수급 계획. 이게 전원 개발 계획이죠. 기본 컨셉은 수요를 상정하고 얼마나 수요가 늘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10년 뒤를 이제 그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원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발전기가 모자라니까 개발을 하면서 확충을 하거나 그것들을 확충을 해서 어떻게 수급을 할 건지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공급하기 위한 부분들.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송전선로라든가 변전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먼저 부하축이 늘어나니까 발전기를 늘리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늘린 다음에 그거를 그 부하축으로 공급할 선로를 또 늘려주고 그거를 변전할 변전소를 늘려주고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확충계, 수요 상정,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력 개발, 전원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수급 계획, 연료 계획, 설비 계획,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운전 보수 계획,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컨셉은 앞에 그림만 딱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림의 그 키워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어 하시니까 이거를 이제 기본서를 여러 번 읽다 보면 아, 여기서는 내가 요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것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신뢰도 부분이 나온다고. 공급 신뢰도. 결국은 뭐라고요? 전력 품질과 신뢰도 나온다고 그랬죠. 14장 배전선례와 관리와 보호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공급 신뢰도가 나오는데 그 공급 신뢰도가 뭐냐? 전압하고 주파수라고 해요. 전압하고 주파수, 그리고 정전,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공급 신뢰도가 되겠죠. 공급 신뢰도는 이제 설비 사고, 진양 조건을 명확하게 계획을 하기 위한 부분이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 신뢰도 향상 기준이 뭐다라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있죠. 수급 균형의 유지. 그래서 파고 사급, 수급 균형 이렇게 나와죠. 사고 파급과 뭐 이상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럼 유무가사예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수급 불균형에 의한 뭐 주파수라든가 유효전력, 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파급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응용하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셨을 때 그 응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답안지를 써주시기가 좋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은 조금 뭐 제가 봤을 때 읽어봐도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지금 일단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쪽에 더 중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전력 수요 상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원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전원 개발 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유통설비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전력 수요 상정에서 딱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있는데 뭐 공급 계획, 연료 계획, 설비 계획, 수지 계획, 자금 계획 뭐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고, 수요 상정은 뭐라고요? 모든 계획의 기초가 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부분, 단기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 이제 거시적, 미시적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시적, 거시적. 예? 또 이게 경제하고 관련된 거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나오죠. 돈을 할 때 어떻게 보냐 이거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거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거냐, 이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니까. 미시적인 방법, 마이크로, 수요를 여러 가지 용도로 쪼개서 본다. 거시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본다. 미시적인 건 다 쪼개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가 미시적인 거죠.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다. 짧게 짜게서 본다. 거시적, 거만하게 뒤에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뒤에서 대충 바라보는 겁니다. 딱 보면은 훈수 두는 것처럼. 예? 거시적인 부분이라는 건 이런 부분이 어떤 대충 흐름이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쪼개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거시적인 방법으로 흐름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법칙성을 발견한다 이거죠. 어떤 관점에서. 처음에는 다 일일이 봅니다. 일일이 보는데 그 보는 상황에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면 외우기가 쉽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해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제지표와 국민 총생산, GNP의 탄성값에 의한 거, 뭐 기타 공업생산지수와 상관을 통해 수요를 추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얼만큼 될 것이다. 주식도 올라갈 때 보면 얘가 뭐 이렇게 뭔가 계약했으니까 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것들 상관관계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치를 보고, 수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수치를 보고 했다라는 것은 미시적 방법이란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래 왔으니까 얘도 이럴 것이다라고 어떤 법칙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건 뭐죠? 국민 총생산 금액이 지금 뭐 2만 달러 뭐 이상이 되니까. 왜? 기존의 사례를 봤을 때 2만 달러 이상이 됐을 때는 뭐가 발전하고 뭐가 발전했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이 해왔던 그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패턴에 맞춰서 우리도 뭐 경제적인 부분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워낙 발전이 저희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내용도 좀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 GNP하고 거의 이런 부분을 보고 있다. 그래서 뭐 거시적으로 전력량을 예측을 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뭐 GNP 탄성값을 많이 쓰고 있다. 거시적인 방법에서 우리는 GNP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 개발계. 수요를 상정했지 않습니까? 거시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GNP가 이만큼이니까 얼마만큼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수요 상정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들을 또 빨리 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옛날에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일본은 미리 그 전력 배전망 같은 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었던 부분이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가져갔으니까 민주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얘기죠. 왜? 고속도로 깔고 송전망 22,900으로 다 바꿔, 110V 쓰던 거 220V로 다 바꿔, 이게 강제적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6,600kV를 씁니다. 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왜? 손실이 많거든요. 전압이 작으니까, 배전슬로가. 우리나라는 배전슬로가 22,900이기 때문에 손실이 적은 겁니다, 지금.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6,600을 쏘니까 손실이 많습니다. 많은데 왜 못 가냐? 기관계통이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걔는 6,600으로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꾸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드니까 못 바꾸는 거죠,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걔네들이 경제성장을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인 부분이 쫓아오니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적인 부분이 쫓아오니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특이한 부분 때문에 이제 자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지, 사실 IMF 때 자금이 없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자금 회전이 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투기처럼 이제 은행에서 돈 빌려 쓰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밑 빠진 독에 불 붙는 것도 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산에는 재무제표 같은 거 볼 때 이제 자산이 있거든요. 고정자산, 이런 자산에는 빚도 자산에 포함이 된다. 빚도 돈이라는 얘기죠. 빚을 내서 쓸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능력이 됐기 때문에 빚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나머지 내용은 큰 내용이 없습니다. 좀 전원 개발 계획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베스트 제너레이션 믹스 해가지고 최적 전원 구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전력의 안정 공급성을 확보해서 충분히 경제성을 고려한 부분. 이 베스트 믹스가 뭐냐? 그 일부하 곡선에서 보시면은 각각의 발전량들을 어떻게 믹스를 하느냐. 원자력을 하고, 그 다음에 화력을 하고, 그 다음에 수력을 하고, 우리나라는 화주 수종이다 보니까 화력이 주가 되고, 수력이 종속적인 부분이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복합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냐. 운영상 효율적일 것, 연료 조달상의 리스크를 파악할 것, 그 다음에 유동적인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는 게 베스트 믹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스트 믹스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 베스트 믹스를 해야 되니까 일부하 곡선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기저부하, 중간부하, 첨두부하 부분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하 추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주 수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최적의 전력 조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요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원 입지, 연료 조달, 원료 특성까지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요즘 IGCC 나오고, 복합발전 뜨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뜨는 부분이 시간 강고 돈하고 수요지. 수요지가 가깝거든요, 전원에. 연료 조달 쉽지 않습니까? 복합발전. 기존의 스팀 발전기에서 다시 증기 받아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전원의 운전 특성, 복합발전, 열병합발전,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들, IGCC, 석탄 기존에 가져왔던 것에서 효율 더 늘리면서, 왜? 기존의 석탄 발전소에서 남아있는 공간에다 또 짓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상정하고, 전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연료 조달이라든 개발 시기, 이런 것들을 수급 운영 쪽에서 이게 전원 개발 계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베스트 믹스를 한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뒤에 그림을 보시면
전원 개발 패턴에서, 아까처럼 이제, 뭐가 있었죠? 미시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경제적인 측면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하 추정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어떤 부하를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얘기했던 베스트 제너레이션 믹스, 최적 전원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 최적 전원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냥. 컨셉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유통 설비계, 뭐라고요? 보내주는 설비란 얘기입니다. 수송 설비. 전력을 부하 지점까지 수송하기 위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송전솔로를 더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밀양에 지금 송전솔로 깔고 있는데 지금, 겹치는 거죠, 지금. 왜? 송전 철탑도 이제 설계를 해서 까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변전소, 1호사 변전소 여러분들이 그 한전에다 신청하죠. 1년 전에 설치하게,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전소를 시설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수급이 딱 오면은 여기를 봐서, 부하가 언제 늘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 각각의 회사들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여기다가 땅 투기를 해가지고 여기다 물건을 쓸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폴리실리콘 공장을 여기다 막 지어질지 어떻게 하라냐 이거죠. 시대가 막 바뀌어가면서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폴리실리콘 공장이 갑자기 뭐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졌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그 속사정까지는 한전은 모른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기기를 짓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기를 미리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통설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 정도 안에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 안에 거의 설비가 되기 때문에 철탑 짓고 건물 짓고 그 다음 변압기 갖다 설치하는 거 1년 안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변압기 만드는데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그럼 건물 짓는데 1년 안에 다 짓지 않습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지니까. 그리고 그 기타 설비들 기존에 있던 거 발주해가지고 설비하는데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대량 수송, 분배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지어야 될지를 미리 이제 그 예측을 해가지고 장기 계획을 해놨으니까 미리 철탑 같은 것도 깔아놓는 거고. 미리. 왜냐면 그건 국가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디에다가 위성지설을 짓겠다. 그럼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성지설이 지니까, 여기 산업지구가 발생되니까 여기 전력량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산업지구로 발표가 나면은 그 지점 변전소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지를 짓는다는 건 도로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일단 도로 계획부터 나올 때부터 계산이 됩니다. 제가 옛날 감리할 때 도로 이렇게 지중선로를 감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세종시에서 감리를 했거든요. 98년도에 일본 국도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여기 돈 되겠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샀냐. 그 주변에 땅 벌써 다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아봤는데. 물론 돈도 없어서 못 살 뿐더러 왜? 그 주변에는 사고 싶어도 못 샀고 조금 떨어진 데를 사고 싶어도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다 벌써 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50대 전두환 그 사모님 이순자 여사가 어디 지역에 국가에서 뭘 할지 아니까 땅을 다 사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요. 부동산 투기에도 돈 법니다. 자기한테 맞는 부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는 어떤 꿈이 있어서 일주일 뒤에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6개월 뒤를 난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가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난 이때까지 할래.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2년 뒤에 이렇게 하면 자꾸 늦춰집니다. 그래서 자꾸 기준을 정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셔야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유통설비란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유통설비는 지역별, 국지적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내용들 보시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송전계통이 거대화되면 안정도 단락들, 전압 안정성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유통설비 이런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송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냐 이거죠. 앞으로의 개통, 향후 개통이죠. 지역 간의 융통전력,
아, 이쪽하고 이쪽. 그래서 조류 계산해가지고 얘가 부족할 때 조류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뭔가 설비가 더 늘어나면 얘가 부족하니까 송전선로를 하나 더 깔아야 돼.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서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확충 계획을. 신규 발전소 건설 일지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이제 안 되면 다른 쪽에서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로를 깔아야 되는 거죠. 밀양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개통 특성이 악화된다. 이런 것들 나와있죠. 자꾸 부하는 늘어나니까. 그리고 전력 품질 향상 욕구가 증대된다. 웰빙을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은 운동하고, 요즘 보면 렛미인 보면은 보니까 남편이 와이프한테 계속 이혼을 요구했더니 렛미인에서 72일 만에 변화가 했더니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견적서를 봤더니 6,60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 여자분. 근데 이제 부정기업하고 뭐 이런 부분들. 몸에 칼을 대면.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본인의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위축돼 있던 사람들.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 다 뒤에를 보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여러분들도 운동하는 다이어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6개월 뒤에 그 부분 하면서 지금 힘듭니다. 오늘 와서 듣고, 아, 힘들어. 근데 이제 하루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이어트처럼. 꾸준히.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중간중간 고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이어트에서 지금 96kg짜리가 지금 86kg 뺐거든, 10kg? 그럼 60kg를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잘 안 빠집니다. 그 시기만 거치면 이제 70kg 되고 60kg 됩니다. 원래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지치고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독여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 시간을 조금씩은 줄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1년 동안 배울 거 6개월 동안 배워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원에 가서 또 그 시간을 또 줄이시다가 또 안 되면 또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맞춰서 제가 또 다시 또 커리큘럼을 짜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기본반 과정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줄이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품질 향상 욕구가 증대되고 사업 추진에 장기간 소요된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고 설비 투자비가 급증한다. 나와있죠. 계획은 어떻게 하냐. 환상송전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계층을 단순화한다. 이런 것들도 단순화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송전 능력의 증대. 뒤에 보시면 송전 능력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압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선로를 복도체를 쓴다든가 410스퀘어를 480스퀘어로 바꾼다든가 330을 410스퀘어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송전선로의 케이블을 송전 용량 증대 방안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TACSR이나 스타샤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변전소 설비 용량 증대 40MV에서 60MV 45에 60MV인데 팬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4뱅크까지 고려해서 단위 변전성을 45에 60MV를 4뱅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수요 중심지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나중에 부하가 늘어나서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조상설비도 증대를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변전소에 지금 조상설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설비의 지중함이 옥내화. 왜? 지금 어떤 민원 때문에 그리고 사고 때문에 전원 품질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중심 감선 도로변 같은 경우 미리 지을 때 지중선로로 만들어 놓는다. 안에다가 지하로 만들어 놓고 처음에 질 때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나중에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하에서를 대고 한다는 얘기죠. 이제 10-5하고 6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전. 운영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급전. 여기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럼 전력계통의 응용 부분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운영의 목적이 뭐냐. 나중에 이제 목적 같은 것도 보시면 되는데, 고품질, 일순간 저렴한 가격. 예? 규정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전압 무효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전력계통은. 전압하고 주파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계통을 제어하는 부분이 전압하고 주파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주파수 제어. 이 두 가지의 방식은 모두 전력계통의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제어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콘셉트를 가지고 가시라고요. 여기는 전압, 주파수 이런 제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중요하니까. 10-5 부분은. 여기 다 줄치고 했었는데
뒤에 가서 보시면 또 나와 있는 부분이 뭡니까? 여기. 복구제어, 예방제어, 복구제어, 뭐, 예? 긴급제어. 예? 예급복 나왔죠?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이런 부분들 여기 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EDC, ELD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AGC도 나와 있고요. 밑에.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갔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예? 미소주기, 단주기, 장기별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부하 분담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제가 빼먹었지만 10-5부터는 10-5에서 10-6까지는 여러분들 몇 페이지 되지 않지만은 자세하게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개통운영의 종류. 보시면 수급운영, 개통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속스, 녹스, 환경량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수급운영이라는 뭐냐? 주파수를 유지하게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주파수. 수급을 운영한다는 게 얘하고 맞춰서 간다는 게 주파수란 얘기죠. PF 컨트롤. 수급 운영이니까 PF 컨트롤 아닙니까? 제어기기, 제어 대상. 이게 주파수죠. 개통 운영은 전압. 전압하고 주파수. 전압하고 주파수. 다. 성전 손실, 발전 비용. 다 배웠던 부분들이죠. 앞에서 유효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무효전력, 출력에 대해서. 개통 운영 제어란 적정한 전압을 유지하게끔 설비를 제어해서 종합적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품질 관리적인 부분이다 이거죠. 품질. 앞에서 설명드린 품질하고 신뢰도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통 운영 쪽 제어 부분에서는 품질하고 신뢰도에 관련된 전압하고 주파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질 거란 얘기입니다. 수급 운영이 아까 주파수 부분을 맞춰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되겠죠. 근데 수급 운영에서는 뭔가 부하에 대한 수요 상정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들이 전력계통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공급계획, 부하 예측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수요 예측해가지고 참고적으로 이것도 주간, 요일, 시간별로 해가지고 예? 미소주기별로 해가지고 다 본다는 얘기죠. 일간, 주간,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다 봐가면서 나중에 부하에 대한 것들을 예측해서 계산해서 간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시면 이게 베스트 믹스죠, 이게. 예? 예비력으로 해가지고 설공은 전대,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전 예비력, 운영 예비력, 운전 예비력, 대기 예비력. 그래서 여기 기저부하 부분, 중간부하 부분, 첨두부하 부분을 어떻게 맥스하느냐에 따라서 베스트 믹스가 된다. 그래서 공급력 분담을 보시면은 부하 조정 능력, 기동정지 용이성, 경제성을 해가지고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기저, 중간부하, 첨두부하 부분을 뭐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운전 예비력 나와 있죠. 약간 큰 글씨로. 여기 보시면은 대기 예비력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예비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여기는 예비력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를 보면은 예비력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통 운영 제어. 이건 이제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어를 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근데 이제 개통 운영 제어인데 연계 부분이 나옵니다. 연계. 그러면 뭐 남부가 연계, 동부가 연계, 남북 연계 이렇게 나오죠. 여기 연계 개통이라고 나오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연계를 하고 있죠. HVDC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요거는 미국, 캐나다, 유럽, 우리나라의 이 개통 연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연계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계할 때 아까 NRCC, SERCC 이게 컨트롤 센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적인 컨트롤 센터냐, 아니면 내셔널인 컨트롤 센터냐, 아니면 뭐 기상까지 고려한 센터냐. 이게 NCC, RCC 있었죠? 그때 EMS에 그림 그릴 때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풀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 놓은 겁니다. 그 지역별로. 요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유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뭐 철도도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페인의 것들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철도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딱 쪼개져 있다. 뭐 미국하고 캐나다도 보시면 다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놨죠. 멕시코하고 못 넘어가게. 근데 유럽 같은 데는 그 국경이 없습니다. 따로 그냥 지나가면 우리나라가 도 지나가듯이
그냥 도로 타고 넘어가면 거기가 다른 나라가 돼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검문소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저기를 뭐라고 하죠? 밀항이 아니죠. 예? 넘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연기를 했을 때 이점이 뭐냐? 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거죠. 다른 데서 지금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부하율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경제성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죠. 왜? 다른 데서 나눠 쓰니까. 이거는 나눠 쓰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옆에 영향을 또 미치죠. 사고가 나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통신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힘들죠. 서로 제어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북한 보고 니네 핵폭탄 쏘지 마. 그래도 걔네 미사일 날리지 않습니까?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앙급정지령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것들 다 제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B-29 운영하는데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네 또 그 이권을 위해서 왜?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자기네 미국의 이제 경제 계통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걔네들한테 도움을 받지만 걔네도 우리한테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F-22하고 이렇게 스텔스 시기가 미국에서 한번 날라왔다 갔죠? 예? 과물해가지고. 걔네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몇십억이 깨집니다. 그래도 걔네 한번 왔다 가물어 인해가지고 연료값 달라는 얘기죠, 그냥. 니네 비행기 값은 안 줘도 되니까 한번 무력시 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브 앤 테이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중앙급전지령소에서 개통급전소까지 어떻게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 개통급전소가 이제 제어소를 수력 쪽을 보느냐, 3, 4호를 보느냐, 1호, 4를 보느냐.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건 기상 쪽에서 받느냐,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받느냐. 이런 이제 기본 컨셉을 잡고 그러면서 뭘 제어하느냐. 기계 발급하느냐 해가지고 기본계획, 계획 및 운영 기능, 발전원 훈련 기능, 그 다음에 급전 모의 훈련 기능, 발전 제어 기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방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자동 제어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앙급전지령소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지방급전지령소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종합제어소에서. 자동제어소를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이런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다 보면 잘 안 나와 있고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시면 되고, 다른 사람의 답안지에 나와 있는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내용만 읽어보시고. 운영도에서 여기 AFC, ELG 신뢰도, 적체직 신경주 나오죠? 6장에.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나오죠? 다 앞에 나왔던 그런 기본 컨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통 운영의 자동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운전 업무, 급전 업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빨리 넘어가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동 주파수제요. 부하 주파수제요. LFC, AFC 설명드렸죠? 그 전에.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이 LFC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LFC의 제어는 외라는 키가 1%, 2%, 30초에서 15분 정도를 본다. AFC. 자동 주파수 제어가 뭡니까? 2분에서 3분. 예? 이 부분을 본다고 그랬죠? 단주기 부분. 장주기 부분은 뭡니까? ELD로. 경제부하 배분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 경제부하 배분은 여기입니까? 여기가 장주기 부분이라고 해요. 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15분 정도보다 길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부하도 한 15%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LFC가 순시 쪽이라고 하면 얘는 장주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VQC, 이게 지금 전환 무효전력 제어. 여기서는 어떤 제어를 하냐?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제어 부분이.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개통 조작을 자동하는데 어떻게 자동을 하느냐? 평상시, 긴급시, 복구시. 이게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라는 얘기죠. 예방해서 제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긴급했을 때 제어해야 되고, 복구했을 때 제어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신뢰대 제어 쪽에서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시고요.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부분이 나오죠. 이런 부분. 이제 복구제어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긴급 시기에는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고, 예방시, 평상시든 예방을 하는 겁니다. 긴급시에는 사고가 났으니까 복구를 하는 거고, 복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복구 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시, 복구 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뭐 퍼지 이론도 있고 뭐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이와 같이 그림이 나와 있다. 여기 EMS에 대한 그림도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보시면 NCC, RCC 나와 있죠. 3, 4, 5, 1, 5, 4, CCC. 기상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그림은 반드시 EMS에 할 때 나와야지만 됩니다. 뒤에 그림이 2개가 더 있는데 그 그림들도 반드시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계 발급 안자원. 그냥 시계 방향으로 했습니다. 기계 발급 안자원. 이렇게 외워주셔가지고 나머지 키워드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요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 이 그림, EMS에서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여기서도 보시면 적체직 신경주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죠, 사실상. 여기 보시면은 아까 NCC, RCC 부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전자동화, 이건 배전 쪽이고, 요건 지역급전 쪽이니까 스카다 쪽이고, 요 상위는 EMS 계통이고, EMS하고 스카다하고 배전자동화 이 3개를 그림을 가지고 컨셉을 잡아놨고요. 그 안에서 스카다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무인 SS, 분산발전, 뭐 초전도, SMS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제 그 아까 있는 NCC 개념이 되겠죠. 요거는 KPX 전력거래소 개념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이쪽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요게 아까 3, 4, 5 쪽이 될 테고, 요게 1, 5, 4 쪽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3, 4, 5 변전소, 1, 5, 4 변전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컨셉이 나눠지는 겁니다. 한강수계,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수력 같은 경우, 제어한다는 얘기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도 제어하겠죠.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보내서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를 제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배전자동화가 되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컨셉은 3개, 중앙급전, 상위, KPX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하는 부분이 뭡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도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밑에 뭐가 있습니까? 각 구들이 있다는 얘기죠. 구, 서구, 동구, 북구, 남구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뭡니까?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점이죠. 지점이 뭡니까? 그 지점에서 무슨 동에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얘는 구청장, 얘는 시도지사, 얘는 대통령.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은 부분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좀 틀려질 겁니다. 조금씩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좀 더 틀려질 거고요. 8월 17일 9시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는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동일하게 토요일 오후에는 보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는 보강을 해드릴 거니까 만약 이 과정을 마치고 다른 학원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그때는 나와서 수강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남은 시간 잘 활용을 하시고요. 8월 10일 날 문제풀이 시간에 뵐 수도 있고 아니면 8월 17일 날 이렇게 뵐 수도 있을 겁니다. 여름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 다음 과정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